세월호 마지막 항해 보겠습니다. 목포 신항으로 옮기기 위한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객실 물 빼는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객실 이외의 공간, 그러니까 화물칸이라든가 이 기관실 등 여기에 물 빼는 작업과 기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체에 구멍을 추가로 뚫을지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이라는데 희생자 가족들은 더 이상 선체 훼손은 안 된다. 반대 입장을 이미도 저 와이어 때문에 많이 뚫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는데 이르면 내일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두에 선체를 올려놓으면 인양 작업은 그때야 비로소 종료가 됩니다. 한 시속 10km로 달리는데 목포 신항까지가 87km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내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두고도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8시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경선 마지막 항해입니다. 대선 경선 마지막 항해. 정말 이번 주에 후보가 다 드러나요? 네. 우선 민주당만 보면 이 4개 권역 가운데 첫 결전지인 호남의 투표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오늘 대의원 순회 경선 또 사전에 실시된 현장 투표 또 ALS 투표가 합산된 수치로 나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느냐 아니면 이변이 발생하느냐 오늘 민주당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을 만약 득표하면 사실상 대세론 굳히기죠. 예, 안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가야 되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을 보면 이 안철수 후보가 호남 제주에서 이 몰표를 얻으면서 1위로 순항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금요일에 후보를 확정하고요. 바른정당 후보는 가장 빨리 내일 결정이 됩니다. 네, 이 경선 관련된 소식은 뭐 1부에서도 다루고 2부 뉴스닥에서도 좀 더 분석을 해보죠. 다음 포인트는요. 박근혜 구속영장 마지막 고민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수사 기록이요. 오늘 김 총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수사 기록 또 법리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검토에 들어가겠죠.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김 총장 스스로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고를 해왔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 결심이 아마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금명간은 이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주에 법원 통해서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나고요. 그렇죠. 또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 국정농단 수사도 이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하나 더 보죠. 김정남 암살 사건을 놓고 말레이 정부와 북한이 비공개 회담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를 오늘 말레이 정부가 성명 형태로 공개할 것 같습니다. 말레이 정부가요? 그렇습니다. 김정남 시신은 화장이 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고 또 북한 대사관에 피신한 북한 용의자들 3명 이들에 대한 말레이 경찰의 조사도 이미 끝난 상태로 갑니다. 눈여겨봐야겠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어요. 지난 목요일에는 저희가 호남 경선 앞둔 민주당 표정을 쭉 살폈는데 오늘은 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순회 경선의 첫 번째 지역이죠. 또 국민의당 최대 격전지이기도 한 광주, 전남, 제주 이쪽에서 당초 당이 예상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 6만 2천여 명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북에서도요, 3만 명이 넘게 참여를 하면서 지금 뭐 당 분위기가 한껏 고무가 되어 있다는데, 과연 이 분위기가 본선 결과까지 흔들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겠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흥행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우선 호남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이라 하면 그러면 뭐 어게인 20대 총선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작년 4.11 총선 이후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당의 모습에 그렇게 썩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보고 도저히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해봐라 해서 이러한 대박을 준 것 같습니다. 대박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호남민들의. 전략적 선택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공포증이 나타났고. 공포증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후보가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호남에 대한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과격한 발언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문재인 가지고는 도저히 호남을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격한 발언이라는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령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 일제부터 지금까지 70년간의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어허. 이러한 것들은 일국의 대통령 지도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하면서 예. 인사차별을 한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도저히 문재인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나서라. 그리고 특히 안철수, 손학규 등에게 거는 기대가 이번 발로 그렇게 대박으로 나타났다. 예. 사실 저희들이 완전 국민 투표 경선을 결정할 때는 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도찐 개찐이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안 오면 그만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도박을 가지고 한 번 도박 정신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직 국민만 믿고 알겠습니다. 촬영한 게 도박이 대박됐습니다. 도박이 대박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호남인들이 견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에 표를 준 게 아니냐는 분석. 물론 문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후보들의 우수성과 문재인에 대한 공포증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중에서도 압승을 했어요.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는 64.6%, 전북, 어제 치러진 전북에서는 72.64%. 손학규, 박주선 후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그냥 압승을 해버렸는데 결국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문재인 대적할 사람은 안철수다 이렇게 호남인들이 보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이 세 후보가 지금 경선 중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누가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V 토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이러한 실력 그리고 변화된 연설 그러한 것을 보고 안철수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에 기대해도 된다. 안철수 너 한번 해보아라. 너 한번 해봐라. 그러한 것도 굉장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손학규 대표를 우리가 영입해가지고 이분의 노련한 경험과 또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로서의 경력 실적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났고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혼자서 하는 당이 아니고 손학규도 박주선도 또 물리학 박사로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등을 이끌 수 있는 오세정도 신용현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됐지 않는가. 그래서 안철수에게 더 시너지가 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청취자 지금 7979님 외에 여러분이 문자를 주시는 건 아무리 그래도 이 득표율은 국민의당 당내 경선용일 뿐이고 다른 주자들하고 다른 당 주자들하고 다 같이 놓고 보면 지금 지지율 한 10% 왔다 갔다 하는데 40%를 육박하는 문재인 후보와 격차를 줄이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 이건 좀 과한 해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 7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 언론에 나타나는 어떠한 분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반기문, 황교안,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안희정, 이재명 전부 저런 분들은 아니고 오직 문재인 후보와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예, 예. 이렇게 5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예.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은 경우가 다르지만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아류 실패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 1대1의 대결이 되면은 예. 이제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본선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예. 두고 보십시오. 안철수의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등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겸손한 자세와 그의 경력을 보더라도 예. 비교 우위론적으로 보아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점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본선에 민주당 본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 안희정 후보가 나오는 게 더 국민의당으로서는 솔직히 두렵습니까? 솔직히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예. 같은 젊은 세대이고 예. 사실 문재인 후보는 4년 전 굉장히 맑은 사람으로서 프레시한 그러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48%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 4년 후 문재인은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에 대한 탐욕스러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점. 이거 문 후보 측에서 들으면 정말 노발대발하실 얘기지만 어쨌든 문재인 국민의당의 분석은 그렇단 말씀이세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할 권리가 국민한테 있고 예, 예. 저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권리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오늘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지만은 예. 안희정 지사가 예. 1등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안희정이 1등 되면은 국민의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만약 이변이 나서 예. 민주당의 후보가 안희정 지사가 됐을 때 예.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희정과 안철수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알겠습니다. 훨씬 버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일단 1대1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가 될 거다. 그러면 본선판은 모른단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선판은 우리가 이기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럼 1대1 구도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반문연대라고 표현하더군요. 비민주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선 후보가 다 결정되고 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하나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반문연대의 구도를 가지고 예. 문재인과 대결하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패배주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연합연대라고 하는 것은 예. 첫째 정체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부패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할 수 없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안 돼요? 박근혜 세력 아닙니까? 둘 다? 그렇게 비록 보시는. 바른정당은 탄핵에 동조를 해서 예. 함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아직도 철저한 반성과 그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일단 호남에서 이른바 대박이 나서 지금 국민의당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경선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이 두렵다. 솔직하게. 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1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민주당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터뷰 좀 준비해 보도록 하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
당신은 외롭지 않다가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떠들썩합니다. 이순자 씨의 회고록. 네, 남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제목의 720페이지의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마치 위인전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역사를 거꾸로 세우기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18에 대한 이 인식부터가 상당한 논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회고록의 가치가 있다면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50 쿠데타 세력들이 12.12 쿠데타, 5.18 발포 명령, 6.29 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더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걸 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는데요. 이 1996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재판에 섰던 남편이 남편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5.18의 피해자라는 동병상련의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기술을 잠깐만요. 했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5.18 피해자다? 네. 자기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당시 재판으로 전 대통령이 학살 명령자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그분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와는 정반대 주장을 했고요. 이미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신군부 강압에 의해서 퇴진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는데 오히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돼줄 것을 권유했다. 네, 권력 승계가 참으로 명예롭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호남 경선 얘기 한참 했는데 광주 분들이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 이거 문자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 이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역사가 30년 전으로 후퇴한 게 틀림없다입니다. 틀림없다. 이 회고록 들면서 그런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또 정경련이 구구단체에 자금 지원해서 관제대모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유신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쿠데타로 짓거나 50 세력까지 회고록을 내서 역사를 지금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광주 민중항쟁을 무장 폭동이다. 12.12 쿠데타가 민족을 위한 결단이다. 우리도 5.18 피해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변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민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발언, 물론 발언의 자유에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진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직도 신군부 군합발의 역사가 짓밟히는 느낌. 민주 영령들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솔한 참회와 진실 고백이다. 그 말 딱 맞네요.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 네. 이순자 회고록. 두 번째 행간 뭐죠? 두 번째 행간은 이것은 에드벌런 풍선 띄우기에 불과하다입니다. 풍선 띄우기라니요? 그러니까 이순자 회고록의 회고록은 역사의 퇴행, 50 정당화, 전두환을 위한 변명. 이거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두환을 위한 변명의 예고편이요? 본편은 다음 달 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00쪽 분량의 회고록. 이게 또 너무 분량이 많아서 상중하 3권으로 나눠서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중하 3권의 회고록을 전두환 씨가 내요? 네. 그러니까 이순자 씨는 자기가 정치한 것도 아닌데 왜 퍼스트레이드가 먼저 회고록을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침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난데없이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을 하면 이게 틀림없이 정치적 파문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마치 홍수가 났을 때 공장에서 오폐수 방류하듯이 신군부 세력이 우리는 정당했다, 억울하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에 쏟아내는 이유가 자신들의 주장을 역사적 자료로 남겨놓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일단이 드러난 발언도 이순자 여사가 했는데요. 어떤 거요? 이 자서전을 출간한 뒤에 한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박탈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립묘지에 헌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안 된다면 화장에서 이북이 보이는 저 최전방 어디에 뿌려달라는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뒤집을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순자 회고록 논란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이러다간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 이거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친일 문인들, 친인 작곡가들, 자기 합리화한 회고록 자서전 줄줄이 출간했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모자라서 50 신군부 세력들까지 회고록 자서전을 출간한다는 거죠. 이 참회를 하기는커녕 역사 세우기, 거꾸로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역사 거꾸로 세우기. 네.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의 행위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희생자들이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희생자들이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 서구에서 냉혹할 정도로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지 우리가 왜 역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이순자 씨 회고록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3654님은 전두환 사면의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면서 그렇죠. 후회스럽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년 만에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온 세월호. 이렇게 외관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지금 인양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도에 나가 있는 김민재 기자 불러보죠. 김민재 기자. 네, 저는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무투로 이동할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목포 신항 이동에 앞서서 세월호에 남아있는 물과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출입구가 많아서 자연 배수가 자연스럽게 잘 이뤄진 객실은 거의 물이 빠졌고요. 기관실 등 선체 하부에 배수 작업이 남았습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 배수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고 늦어도 이달 안에는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관이 이렇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애초에 이제 우리가 사고 원인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조타, 미숙, 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은 거 아니냐, 배를 개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것들 외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과 관련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1075일 만에 지금 좌연을 제외한 세월호 선체 전부가 외부에 공개됐는데요. 일단 보시면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어서 잔뜩 녹이 쓴 선체를 보면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긴 채 보낸 긴 세월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뱃머리를 보면 지난해 6월 세월호 인양을 위해 설치했던 와이어가 널성 파도에 흔들려서 생긴 두 개의 직선 형태 균열이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 오른쪽으로 5도에서 10도가량 틀어진 방향타였습니다. 침몰 이후 훼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드러난 방향타의 각도로 봐선 배가 급회전했다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침몰 후에 체증 사진을 보면 좌현으로 방향타가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중앙 정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이게 우현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에서도 원래 급회전했다. 오른쪽으로 급회전했기 때문에 조타수의 잘못으로 배가 침몰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도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조타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휘어진 방향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열쇠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세월호 선체가 드러나기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 아무래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분들 표정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선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오랜 기다림 끝에 피부치를 찾는 일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처참하게 부서진 세월호를 눈앞에서 마주할 생각에 두려움도 든다는 가족도 있었고요. 지난 3년간 팽목항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르면 내일쯤 세월호를 따라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갈 준비에도 한창입니다. 다만 일부 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유실물 수색 작업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동거차도에 당분간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물 다 빼고 기름 빼고 나면은 목포 신항을 향해서 출발을 할 텐데 남은 변수는 뭔가요? 제일 까다로운 작업은 역시 물에서 땅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특히 거치 장소로 30m가량 옮기는 2단계 작업보단 반잠수선에서 부두로 옮기는 1단계 작업이 더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이때 모듈 트랜스포터, 쟁반 밑에 바퀴를 다른 듯한 장치를 기차처럼 450여 대나 연결해서 세월호를 그 위에 실을 겁니다. 자칫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선체 훼손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고도의 기술력과 집중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앞서 최대 난저를 꼽혀왔던 선체 선정과 완전 부양에 성공한 만큼 육지에 올리는 일도 아무쪼록 무사히 끝나길 기대해봅니다. 예, 이게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과정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어요. 김민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SBS 김민재 기자 먼저 연결을 해봤고 말씀드렸던 대로 선체를 놓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미수습자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예, 사고 원인 규명 역시 중요한데 사실 참사 직후에도 원인 규명이 있었죠. 조사도 하고. 근데 배를 직접 꺼내본 게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을 발표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설설 여러 설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걸 모두 말끔히 해소시켜야 되는 게 우리 과제입니다. 자, 1기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약했던 분이세요. 목포해양대 임남균 교수 연결을 해보죠.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참사 원인은 선체를 무리하게 개조했고 무리하게 화물을 실었고 거기다가 조타 미숙도 있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제일 큰 게 이제 보건성 악화. 상태가 나빠서 넘어졌다. 그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배를 못 본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여러 설들이 계속 나왔어요. 우선 대표적인 게 외부 충돌설.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부딪힌 거 아니냐.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외부 충돌설 어떻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외부 충돌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가 왼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왼쪽 자연을 봐야 되겠지만 우연이라든지 앞이나 뒤를 봐서는 그 충돌설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령 배가 충돌해서 뒤집혀질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다 알고 그다음에 움푹 패이고 또는 구멍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좌현이 지금 누워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렸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도 지금 눈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확인된 건가요? 지금 현재에서 확인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육상에 올라갈 때 그때 보이겠죠. 그 좌현에 안 보이는 부분 빼고 나머지로 봤을 때 외부 충돌 가능성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배 바닥에 검은 줄이 쭉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길게. 이게 혹시 외부 충돌의 흔적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거운 배가 뒤집혀질 정도 충격이라면 단순한 기스가 나거나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큰 타공이 나거나 부패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선수 앞에 있는 그 검은 줄, 와이어로 생긴 그 줄이죠. 상처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 기름때 묻은 거, 그런 것들로 보여져요. 기름때가 묻거나 와이어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생긴 무늬?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선미의 화물차 출입문, 일명 램프라고 하는 게 나중에 덜렁덜렁 하면서 할 수 없이 그거 떼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충돌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 이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높이 11m, 폭이 7.9m 꽤 컸거든요. 그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에서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건데, 그 램프의 뚜껑 쪽에 이제 고장이 있어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처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일항사가 평소에도 램프 문이 잘 안 닫혀서 좀 수리를 신청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좌연 쪽에 있는 램프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램프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거기에 지금 외부 충돌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겠느냐, 그거 불이 나게 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설들도 나와요 지금 인터넷상에는. 네, 그거는 좀 낮은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 램프도 버린 건 아니니까 또 보면 되겠죠? 모든 그 유실품이라든지 특히 화물 같은 경우 램프를 통해서도 지금 유실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화물차 같은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회수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그런가 하면은 뱃머리에 크랙이라고 그러죠. 틈이 균열이 두 개가 선명하게 나 있는데 이건 앞서서 김민재 기자도 소개를 해줬습니다만 이게 혹시 외부 충돌설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 와이어로 그 배를 선수들기 선비들기 할 때 그 이제 셋톱 가지고 자른 것 같이 와이어가 선체를 잘라먹은 거죠. 근데 내가 놀라웠던 게 그게 절반 이상 잘랐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하마터면 배 선수가 다 잘려질 뻔했던 우려가 있었네요. 그 정도로 지금 배가 약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부식이 돼서. 그렇죠? 결국 좌현 마지막까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선 외부 충돌설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 김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확인해 볼 건 뭐냐면요. 과연 조타 미숙이 원인이 맞느냐. 그러니까 선체 하부를 보면 방향키가 오른쪽으로 획 돌아가 있어요. 근데 참사 직후 체증사진 분석한 거에서는 이 방향키가 왼쪽 좌현으로 돌아가 있거나 정중앙일 거다라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 조타기가 고장이 나서 쉽게 말해서 조타기가 이리저리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였다가 3년 동안 있다 보니 우현으로 돌아간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 조타 미숙이 아니라 조타기 고장이었던 거 아니냐. 이 분석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 사망사 조타 수가 뭐 하루 이틀 조타한 사람도 아니고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운전해서 들어갈 때 10년 이상 운전을 했을 때 벽에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이게 내가 낮에 벽에 부딪혔다 뭔가 이게 이상이 있는 거죠, 차에.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단순한 실수였나 아니면 고장이었나라고 이제 의견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고장이 되면은 이제 러더가 이제 갑자기 또는 우연으로 아주 대각도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을 그때 이제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타가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중력과 거스르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배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방향타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끝부분이 휘어져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타가 중앙이었나 좌연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다시 하늘로 보고 올라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 조타기 고장 아니냐. 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 해저에 가라앉으면서 수압으로 인해 내려가다 보면 수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어떤 알 수 없는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거나 또는 가라앉았을 때 조류가 계속 지서쪽으로 한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했거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조타기가 고장 났는가 안 났는가를 육상에 올려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아하, 이 방향키 모양만 보고 단정은 아직 어렵군요.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이고 올린 후에 그 조타기 제조 회사라든지 시스템 전문가들과 함께 당시에 조타가 고장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좀 이상은 해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땅을 보고 있었다 하면 좀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서 사진 찍혔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3가지 이유로 추정될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지금 청취자 임정섭 님이요. 세월호에는 블랙박스 같은 거 없습니까? 수거할 거 없어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모든 배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세월호는 연안을 다니는 배라 국내에서 그걸 연재해줬어요. 그래서 없었군요. 생각나.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모든 게 밝혀질 건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게 불행이죠. 그렇죠. 자, 세월호 이제 목포신항에 도착할 겁니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제일 중점을 둬야 할 부분 하나만 찍으신다면? 하나는 무조건 이제 뭐 미수주자 출입이지만 물론이죠. 그 중요한 건 화물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배 상태가 어떻게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려면 지금 배가 온전히 보존돼 있으니까. 각 층마다 화물이 얼마만큼 무게로 있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배가 이 정도 보건성이 나빴으니까 이런 운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청취자분들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그 앵커 부분, 닷이라고 하죠. 앵커는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 이건 어떻습니까? 앵커는 처음에 아마 그게 인양할 때 이제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떼서 떼놨어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에 관련된 설들도 많아서 닷에 관련된 설들도 많아서 이것도 분명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문자들 당부들 많이 주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포해양대 임남균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경을 빼셨네요 오늘? 벗었습니다. 왜 빼셨어요? 이제 50대가 되니까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을 껴야 잘 보이고. 이 안경 쓰고 오신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바른정당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그동안 호남 경선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진짜 중요하네요. 국민의당 일단 호남 경선 대박이 나면서 분위기가 지금 뭐 그냥 하늘을 날아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근거로 어제는 수치상으로 1위를 계속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전두환 표창장 논란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 방에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14%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와 맞물려 가지고 국민의당이 어쨌든 새로운 어떤 경선 방식이 흥행을 하면서 이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굳이 샤이 안철수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에 약간 금이 간 것이 아니냐 정도까지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잡힌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당 분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랑 붙어봐서 아는데요. 이상하게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 그랬어요? 같은 이제 지역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잡히는 지지층이 있어요. 예. 안철수 지지층의 특성입니까?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 분석. 자, 그런 얘기고.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방금 분석하신 것도 정확하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로 할 거는 그만큼 호남의 민심이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민주당 경선이 있잖아요. 호남에서. 그것도 열어봐야 합니까? 열어봐야 알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 압승이라는 의미는 50% 넘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천만 명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1,000명 정도의 의견을 참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 전체 선거인단 200만 명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출된 결과가 어느 정도 맞다고 본다면은 한 5만 명 정도의 투표 결과를 이렇게 대입해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샘플로 따지면. 방송사 출구조사도 그 정도는 안 합니다. 그럼 이준석 위원장도 역시 50% 보세요? 넘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출된 결과가 맞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경향성이 맞다는 가정하에 50%를 꽤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전두환 표창장 논란 이런 것들 물론 문 대표 측에서는 왜곡된 거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게 논란을 일으킨 상황인데 타격이 별로 없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타격은 이미 이제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 보고 어쨌든 어제 국민의당 경선 결과나 오늘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뭔가 하면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누가 과연 정권 교체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호남의 민심에 더 충실할 것인가를 아직은 호남이 완벽하게 결정하지 않고 한번 경쟁해봐라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붙어봐라.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의 어쨌든 그 특전사 표창장 논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든 판단하는 게 실제로 제가 그 호남 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약간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자꾸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컴플렉스라 생각해서 그런지 군대 경력을 얘기해서 약간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사람이 있어도 진짜 무슨 전두환 여단장한테 표창 받은 걸 자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분의 어떤 이런 스탠스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오해가 너무 과도하게 가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한적인 영향일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하한가부터 한번 가보죠. 허성모 소장님, 누구 한가?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꼽았는데요. 홍준표 지사, 잠깐만요. 홍준표 지사 상한가가 아니라 지금 하한가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퍽꾸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꼽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요? 저는 이번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 그럼 허성모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는 당내 지지율 1위고 지금 전체 지지도도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한가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막말 홍준표만 기억하고 계신데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보궐선거를 경남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자기가 출마하려면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대선에 나가려면 30일 전에 난 사퇴합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임기가 1년 3개월 이상이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보궐선거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남아있으면 거긴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홍 지사는 1년 3개월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해야 되는 건데. 보궐선거를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어떻게 없애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일 전에 자기가 사퇴를 하는데 30일 날 마지막 자정에 임박해서 사퇴를 하면은 권한대행이 이것을
관할 선거구에 통보를 해야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정 1, 2분 전에 사퇴서를 내면은 권한대행이 통보할 시간을 얻게 만들어서 보궐선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우 이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리될 때는 권한대행이 즉시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은 거리될 때 즉시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자신은 4월 9일 자정 1분 전에 사퇴를 하고 그렇죠. 그럼 대선 출마 자격 얻습니다. 홍 지사는. 근데 그걸 가지고 선관위 통보는 하루를 넘겨서 하는 거예요. 즉시. 그렇죠. 그럼 29일밖에 안 남으니까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어지는 거죠. 와. 그런 이제 법의 미비를 악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하루를 넘겨서 선관위에 통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렇게 자기는 하겠다니까 이렇게 법의 약간의 미비점을 이렇게 악용하겠다는 것은 부꾸라지들의 모습의 전형이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한가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30일 전에 공직 사퇴하고 관할 선관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30일이 아니라 29일이 되면은 그냥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거다. 없던 일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상한 법이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사퇴할 때는 10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의무 조항을 안 지켰을 때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도 어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도지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 헌법 정신도 위배하고 지방자치법도 정면으로 위배하겠다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준석 위원장님, 아니 당당하게 나 지사직 내려놓고 대권 도전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사직은 죽어도 못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모양 빠지게 지금 대권 도전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홍준표 지사가 여러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단계에서 이런 디테일에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정치 자금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을 때 이건 내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아가지고 쓴 거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처럼 지금도 약간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 정도라면은 그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좀 큰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왠지 갓길로 가는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허 소장님, 홍준표 지사는 지금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는 치명타를 안 입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팅은 좋죠. 그리고 남의 약점을 먼저 선방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보다 더 큰 약점이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약점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이렇게 화제의 중심을 딱 옮겨가는 뛰어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훌륭한 정치인의 모습일까? 그게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와중에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옵니다. 범보수 진영. 홍준표 지사는 토론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다른 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후보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심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해야겠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우선 본인의 후보가 됐을 때 당선 가능성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른정당 쪽에서는 연대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진박 팔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친박 색깔 강한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당원들도 친박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 상황에서 진박 청산이니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후보가 안 될 지경. 왜냐하면 아주 친박색이 강한 김진태 후보가 지금 경쟁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말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른정당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좀 보기에는 좀 안타깝죠. 그 바른정당도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그냥 그쪽 적폐청산, 진박 제외 이런 거 그냥 포기하고 후보 단일화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러면 왜 나왔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분리되었냐? 명분이 없으시죠. 정치는 명분인데 근데 이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대권을 장악하고 칼을 휘두를 입장에 가면은 오히려 야당이 되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러나 아직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진태 의원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한 면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거를 이제 뭐 당직자들한테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투표율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경북이 거의 선거인단에 거의 뭐 6,9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방식이 뭐예요? 여긴 뭐 전통적인 기존 방식대로 갈 겁니다. 당원, 대의원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경북이 거의 최고 투표율이고요. 경남도 최고 투표율이고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도 안 됩니다. 11%도 안 되는 투표율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전통적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지금 당원들 중에서 투표에 많이 나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지난번에 4.13 총선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뭐 이한구 그 공천위원장 이런 논란 때문에 졌으니까 아마 친박 당대표가 나오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압도적인 표로 이정현 대표가 당선됐던 게 바로 TK표의 결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런 TK표와 영남표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지금 모호한 성향으로 나설 수 없고 그럼 홍준표 지사도 결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준표 지사는 아마 계속 친박 쪽에 비위를 맞추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단이라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상태는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룰은요. 책임당원 현장 투표가 50%고 국민 여론조사가 50%랍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40, 당원 투표 30, 여론조사 30 이렇게 되는 거네요. 허성무 소장님도 보수단이라 쉽지 않다고 보세요?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가 되면은 어쨌든 시도는 열심히 하겠지만 단일화하는 순간에 바른정당은 흡수 통합되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분들이 바른정당이 반대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가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꼽아오셨어요. 예, 뭐 사실 안희정 지사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급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한가라고 할 정도로 좀 지난번 유출 사태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태를 뭐 누가 일으켰는지 아니면 실제 누가 수행했는지는 뭐 전혀 아무도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유출 사태라 하면 22일 날 투표했는데 그 결과가 유출됐던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1위, 이재명 2위, 안희정 3위. 그러니까 문재인 1위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은 문재인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1위라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지역들이 거. 많이 눈에 띄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너무 지금까지 확장성에만 염두를 두고 움직이다가 결국은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는 비토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어쨌든 본선 경쟁력은 지금 여론조사상 2위입니다.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원 대표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더 무섭다. 국민의당은 그 얘기하고 아니 이건 양자 대결에 여론조사 붙여보면은 안희정 지사 확장성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선이라는 관문을 이게 통과하는 건 둘째치고 만약 3위가 고착화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 정치 행보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이번 한 주 되게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은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이다 이런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중적 여론 본선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내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이겨내려면은 빠진 데 없이 자기 조직이 다 있어야 되고 그걸 챙기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출마에 평소 조직 구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투표 이걸 했는데도 이제 전 투표구에 참관인을 다 못 보낸 데가 안희정 캠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관인이 그렇게 많이 지금 250개 투표소에 각 후보들이 다 참관인을 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 보내는데 안희정은 빠진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뭐 최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전국적 조직이 네트워크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람 선거, 캠페인 선거를 하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중간에 선의 발언 이런 걸로 꺾여버린 거죠. 대연정 뭐 선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대연정까지는 그래도 좀 오케이 해주고 가는 게 있는데 그 선의 발언에서 완전히 꺾인 그런. 그리고 지금 뭐 경향성을 보게 된다면 안희정 지사가 충남에서 많이 선거인단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리고 아까 뭐 물론 이거는 허성무 소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어딘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뭐 조직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뭐 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이들이 굉장히 많이 돕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 유권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또 어디냐 하면은 결국에 뭐 수도권도 있겠지만은 PK 지역도 많이 몰려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PK 지역에서의 결과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승리에 자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지역 기반인 충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안희정 지사가 우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것도 지금 경선 레이스가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는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단정하면 안 돼요. 오늘 호남 경선이 있는데 단정하면 안 되고 안희정 지사가 계속 하한가일지 아니면 상한가로 또 바람 일으키면서 치고 올라갈지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상한가 가보죠. 하성무 소장님, 상한가. 예,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 고민이 굉장히 깊고. 그렇습니다. 고민 깊은 분을 상한가로 잡은 이유가 왜냐하면 온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에 가 있죠. 관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수남 검찰총장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럼 본인이 바로 옷을 벗을 거거든요. 뭐 어차피 옷을 벗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한두 달 차이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옷 벗을 거라고요? 그게 오히려 모양새가 사심 없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누가 압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검찰총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판단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국민 호감도는 굉장히 상승할 겁니다.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뭐 이번 주 중으로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세요. 이준석 위원장은요? 저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하게 되지 않을까?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세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차고 넘친다고 흔히 이야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다면은 전직 대통령이라 봐줘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고려. 그럼 그 정치적 고려는 누가 합니까? 한교안 총리하고 김수남 총장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치적 고려를 당신들이 해라고 누가 위임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고려는 사법적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정치인들이 국회와 또 차기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때 가서 국민의 뜻을 물어 고려하면 될 일이지 지금 총장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이미 천명했어요. 총장이. 저는 이건 약간 그리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대선 당선된 주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상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동정을 사기에도.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에 맞춰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차기 지도자가 내릴 수 있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낫거든요. 그래, 어제 뭐 보도가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김수남 총장이 전직 검찰총장,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했던 뭐 김기수 전 총장이라든지 임채진 전 총장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 뭔가 하면은 본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명분이라든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 이번 주 초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될 거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상황. 저는 그렇게 청구가 되면 영장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법원에서. 물론 법원의 판단입니다만 법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하성무 소장. 이 김수남 검찰총장 상한가 주셨고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상한가 주셨어요? 저는 뭐 제가 바른정당에 있기 때문에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번에 경선 토론이 좀 관심 받았기 때문에 바른정당 경선 토론을 한번 상한가 올리고 싶습니다. 민망할 거 없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토론은. 저도 사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민망하시겠지만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저는 이걸 왜 꼽았냐면요. 사실 약간 좀 지탄하고 싶은 분도 있다고 하면요. 이걸 진작하자고 했거든요. 진작하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1월 말부터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미 이슈화돼 있던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후보가 좀 약간 입장이 충돌한 지점에 대해서 좀 하자 그랬는데 이게 안 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후보 간에 합의가 좀 안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서로 네거티브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제가 비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사실은 군대 얘기 나왔을 때 양쪽의 주장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모병제 놓고 저희가 뉴스쇼에서 남경필, 유승민 두 분이 한번 토론합시다. 제안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망설이는 게 우리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 신사적인 이미지의 두 후보인데 나와서 진흙탕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 이거였어요. 그게 바른정당의 실체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너무 사리세요, 이분들. 아니 그래 그분들은 뭐 저기 이제 먹는 거는
아주 맛있고 풍성한 걸 먹으면서 네. 생각은 하기 어렵고 힘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죠. 근데 이번에 토론은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토론은 잘했고 또 구조가 좋았습니다. 이제 후보가 두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기가 쉽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마지막 토론 한두 번은 이런 포맷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 토론이 완전히 국민들 관심 밖에 벗어났거든요. 민주당 그래요. 마지막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마지막 포맷을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약간 비화가 있다면요. 원래 두 후보가 이렇게 자료 한 장, 종이 한 장 안 들고 토론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준비 과정에서 대리인의 전달이 미스가 있어가지고 한 후보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요? 자료 준비해가지고 들고 갔어요. 어허. 근데 마지막에 이게 토론하기 직전에 이제 못 들고 간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망설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인데 유승민 후보니 자료를 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경필 후보가 지적을 하니까 나는 몰랐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에 그게 다 나와버렸죠. 근데 둘이 잘했어요. 이제 잘한 토론이었다는 거. 숙취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과연 지지율로 연결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게 슬픈 거죠. 바른정당으로서. 그렇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상한가 보드에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바른정당의 경선 토론, 하한가 보드에는 홍준표 지사와 안희정 지사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밀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엄마한테 100원 받으면은 구멍가게로 쩌르르 달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과자 고르고 사탕 고르고 이랬던 추억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편의점에 밀려서 정말 동네 구멍가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런 동네 구멍가게만 찾아다니면서 구멍가게 그림을 그려온 화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이 구멍가게 그림이 영국 BBC 방송에도 소개가 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네요. 오늘 화제 인터뷰 작품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의 작가 이미경 씨 연결을 해보죠.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라디오라서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바탕은 하얀 도화지고. 네, 하얀 종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익숙한 동네 구멍가게가 있고. 네. 그 앞에는 꼭 나무가 한 그릇씩 그려져 있어요. 작가님 그림에는.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가정집만 아니라 이런 영업하는 집에도 나무를 한 그루씩 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게 앞에 이렇게 나무가 커다랗게 자라고 또 그 밑에 평상이 놓여져서 그렇죠. 이제 햇빛을 가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 쉬어가게 이런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 앞에 자전거도 한 대 놓여 있고. 그렇죠. 자물쇠로 잠가놓지 않아도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이건. 그럼요. 네. 그런 그림 대신 여러분. 봐주기도 하고, 네. 아이들도 맡겨놓고 이렇게 좀 일도 보러 가기도 하고, 네. 이게 여러분 우리 이미경 작가의 동네 구멍가게 그림입니다. 그럼 무려 20년을 구멍가게를 그리셨으면은 이거 지금 몇 편이나 그리신 거예요? 몇 개의 구멍가게를? 제가 이번에 기회에 제가 세봤어요. 그래서 한 25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지금 편의점 시대고 마트 시대고 어디가 그럼 마트 간다. 뭐 시골에 사는 분들도 날 잡아서 마트 가서 장 봐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은 분위기여서 동네에 구멍가게 찾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연히 길을 그렇죠.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게 구멍가게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최근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좀 됐는데 작년에 갈 때만 해도 전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 정서를 이제는 우리가 간직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이 작가님이 어떤 의도로 구멍가게만 찾아다니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그리시는가 대충 감은 잡히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구멍가게에 꽂히셨는지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모두 다 어릴 적의 기억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멍가게라는 것이 누군가 마음속에 그 시대를 지나왔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쯤에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살았고 그 기억들이 있는데 크면서부터 그 기억이
공부하거나 뭐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데 바빠서 전혀 잊혀져 있던 것을 제가 그 시골로 약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 구멍가게를 보면서 다시 소환된 거예요. 그 기억들이. 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표현하는 방법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뭐 글을 쓰는 분 같은 경우는 글을 쓰시겠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림을 그렸더니 좋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한 점, 두 점 또 좋은 가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이제 두런두런 그 가게 주인 어르신들의 사연들을 들으면 어떤 이야기들, 삶의 그 맞아요.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어서 더 그 숨은 그 가치들이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작업을 이렇게 2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었던 아마 힘은 그 안에 이야기, 스토리의 힘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면 그 200여 개의 구멍가게들을 쭉 그리시면서 지금 안에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가게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스토리, 어떤 구멍가게? 이게 홍천 서면에 가면 서면 쪽에 대곡리에 위치한 가게예요. 근데 간판은 없어요. 그냥 그 지명이 그래서 대곡리 가게라고 하는데 저도 우연히 길을 돌다가 발견한 가게예요. 정말 옛날 그 멸공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고요. 간첩 신고 이런 거 신고하세요라는 그 팻말이 남아 있을 정도로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 가셨어요, 주인이? 근데 맞은편에서 뭐 진짜 푸성기 같은 거를 뜯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셨어요? 한 60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60이 좀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여쭤봤더니 원래 부모님이 하시던 데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남동생 내외가 불의의 사고로 둘이 같이 이렇게 세상을 되고, 떠났어요? 네. 그다음에 동생 어린 조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는 덩그러니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분들이 그냥 이쪽으로 내려와서 조카들을 거기서 키우고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조카들을 키우면서 이곳에서 구멍가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구멍가게, 대곡리 가게. 예쁘네요. 그래요. 어떤 가게일지 상상이 돼요. 이 작가님도 개인적으로 추억의 구멍가게가 있으세요? 어린 시절 떠올리면? 저는 뽑기를 많이 했어요. 뽑기. 그래서 제 책에도 있는데 달고나, 요즘 뽑기가 아니라 달고나라는 뽑기예요. 달고나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무릎이 성할 날이 없어요. 맨날 달고나 그 연탄 그 조그만한 그 화로에 무릎을 맨날 뒤어서 그러니까 물집이, 그러니까 커서도 그 흉터가, 화상 흉터가 계속 남아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쵸. 라디오에서 느껴진 느낌도 비슷하거든요. 아날로그적이고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 뭔가 애틋한 상상의 날에 구멍가게를 보면서도 켜켜이 쌓인 그런 추억들, 우리의 기억들, 예쁜 그림들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지금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래요. 따뜻한 아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실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런 정서를 또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소재를 찾아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야죠. 구멍가게 말고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잊혀져가는 것들, 사라져가는 추억들 꺼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구멍가게만을 20년 동안 그려온 작가입니다. 영국 BBC에도 얼마 전에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미경 화가였습니다. 해봐라. 그런 것도 굉장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손학규 대표를 우리가 영입해가지고 이분의 노련한 경험과 또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로서의 경력, 실적,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났고,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혼자서 하는 당이 아니고 손학규도 박주선도 또 물리학 박사로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등을 이끌 수 있는 오세정도
신용연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됐지 않는가. 그래서 안철수에게 더 시너지가 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청취자 지금 7979님 외에 여러분이 문자를 주시는 건 아무리 그래도 이 득표율은 국민의당 당내 경선용일 뿐이고 다른 주자들하고 다른 당 주자들하고 다 같이 놓고 보면 지금 뭐 지지율 한 10% 왔다 갔다 하는데 40%를 육박하는 문재인 후보와 격차를 줄이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 이건 좀 과한 해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 7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 언론에 나타나는 어떠한 분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반기문, 예? 황교안,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안희정, 이재명 전부 저런 분들은 아니고 오직 문재인 후보와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이렇게 5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은 경우가 다릅지만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아류 실패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 1대1의 대결이 되면은 이제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본선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두고 보십시오. 안철수의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등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겸손한 자세와 그의 경력을 보더라도 비교 우위론적으로 봐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본선에 민주당 본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 안희정 후보가 나오는 게 더 국민의당으로서는 솔직히 두렵습니까? 솔직히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같은 젊은 세대이고 사실 문재인 후보는 4년 전 굉장히 맑은 사람으로서 프레시한 그러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48%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4년 후 문재인은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에 대한 탐욕스러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점. 이거 문 후보 측에서 들으면 정말 노발대발하실 얘기지만 어쨌든 문재인 국민의당의 분석은 그렇단 말씀이세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할 권리가 국민한테 있고 저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권리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오늘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지만은 안희정 지사가 1등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1등 되면은 국민의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만약 이변이 나서 민주당의 후보가 안희정 지사가 됐을 때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희정과 안철수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훨씬 버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일단 1대1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가 될 거다. 그러면 본선판은 모른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선판은 우리가 이기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럼 1대1 구도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반문연대라고 표현하더군요. 비민주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선 후보가 다 결정되고 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하나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반문연대의 구도를 가지고 문재인과 대결하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패배주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연합연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정체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부패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할 수 없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안 돼요? 박근혜 세력 아닙니까? 둘 다. 그렇게 비록 보시는. 바른정당은
탄핵에 동조를 해서 함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철저한 반성과 그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하여튼 호남에서 이른바 대박이 나서 지금 국민의당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경선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이 두렵다. 솔직하게. 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1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민주당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터뷰 좀 준비해보도록 하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 당신은 외롭지 않다가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떠들썩합니다. 이순자 씨의 회고록. 네. 남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제목에 720페이지의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마치 위인전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역사를 거꾸로 세우기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18에 대한 이 인식부터가 상당한 논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회고록의 가치가 있다면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50 쿠데타 세력들이 12.12 쿠데타, 5.18 발포 명령, 6.29 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더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걸 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는데요. 이 1996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재판에 섰던 남편이 남편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5.18의 피해자라는 동병상련의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5.18 피해자다? 네. 자기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당시 재판으로 전 대통령이 학살 명령자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그분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와는 정반대 주장을 했고요. 이미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신군부 강압에 의해서 퇴진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는데 오히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돼줄 것을 권유했다. 네, 권력 승계가 참으로 명예롭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호남 경선 얘기 한참 했는데 광주 분들이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 이거 문자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역사가 30년 전으로 후퇴한 게 틀림없다입니다. 틀림없다. 이 회고록 들면서 그런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또 정경련이 구구단체에 자금 지원해서 관제데모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유신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쿠데타로 짓거나 50 세력까지 회고록을 내서 역사를 지금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광주 민중항쟁을 무장 폭동이다. 12.12 쿠데타가 민족을 위한 결단이다. 우리도 5.18 피해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변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민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발언, 물론 발언의 자유에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진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직도 신군부 군합발의 역사가 짓밟히는 느낌. 민주 영령들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솔한 참회와 진실 고백이다. 그 말 딱 맞네요.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 네. 이순자 회고록. 두 번째 행간 뭐죠? 두 번째 행간은 이것은 에드벌런 풍선 띄우기에 불과하다입니다. 풍선 띄우기라뇨? 그러니까 이순자 회고록의 회고록은 역사의 퇴행, 50 정당화, 전두환을 위한 변명. 이거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두환을 위한 변명의 예고편이요? 본편은 다음 달 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00쪽 분량의 회고록. 이게 또 너무 분량이 많아서 상중하 3권으로 나눠서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중하 3권의 회고록을 전두환 씨가 내요? 네. 그러니까 이순자 씨는 자기가 정치한 것도 아닌데 왜 퍼스트레이드가 먼저 회고록을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침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난데없이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을 하면 이게 틀림없이 정치적 파문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마치 홍수가 났을 때 공장에서 오폐수 방류하듯이 신군부 세력이 우리는 정당했다, 억울하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에 쏟아내는 이유가 자신들의 주장을
역사적 자료로 남겨놓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일단이 드러난 발언도 이순자 여사가 했는데요. 어떤 거요? 이 자서전을 출간한 뒤에 한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어요.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박탈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립묘지에 헌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어허. 안 된다면 화장해서 이북이 보이는 저 최전방 어디에 뿌려달라는 전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게 뒤집을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순자 회고록 논란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이러다간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 이거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친일 문인들, 친인 작곡가들, 자기 합리화한 회고록 자서전 줄줄이 출간했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모자라서 50 신군부 세력들까지 회고록 자서전을 출간한다는 거죠. 이 참회를 하기는커녕 역사 세우기, 거꾸로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역사 거꾸로 세우기. 네.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의 행위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희생자들이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희생자들이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 서구에서 냉혹할 정도로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지 우리가 왜 역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이순자 씨 회고록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모습에 그렇게 썩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보고 도저히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해봐라 해서 이러한 대박을 준 것 같습니다. 대박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호남민들의. 전략적 선택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공포증이 나타났고. 공포증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후보가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호남에 대한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과격한 발언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문재인 가지고는 도저히 호남을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격한 발언이라는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령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 일제부터 지금까지 70년간의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러한 것들은 일국의 대통령 지도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하면서 인사차별을 한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도저히 문재인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나서라. 그리고 특히 안철수, 손학규 등에게 거는 기대가 이번 발로 그렇게 대박으로 나타났다. 사실 저희들이 완전 국민 투표 경선을 결정할 때는 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도찐 개찐이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안 오면 그만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도박을 가지고 한 번 도박 정신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직 국민만 믿고 알겠습니다. 촬영한 게 도박이 대박됐습니다. 도박이 대박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호남인들이 견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에 표를 준 게 아니냐는 분석. 물론 문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후보들의 우수성과 문재인에 대한 공포증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중에서도 압승을 했어요.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는 64.6%, 전북, 어제 치러진 전북에서는 72.64%. 손학규, 박지선 후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그냥 압승을 해버렸는데
결국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문재인 대적할 사람은 안철수다. 이렇게 호남인들이 보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이 세 후보가 지금 경선 중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누가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V 토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이러한 실력 그리고 변화된 연설 그러한 것을 보고 안철수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에 기대해도 된다. 안철수 너 한번 해보아라. 세월호 마지막 항해 보겠습니다. 목포 신항으로 옮기기 위한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객실 물 빼는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객실 이외의 공간 그러니까 화물칸이라든가 이 기관실 등 여기에 물 빼는 작업과 기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체에 구멍을 추가로 뚫을지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이라는데 희생자 가족들은 더 이상 선체 훼손은 안 된다. 반대 입장을 이미도 좀 와이어 때문에 많이 뚫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는데 이르면 내일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두에 선체를 올려놓으면 인양 작업은 그때야 비로소 종료가 됩니다. 한 시속 10km로 달리는데 목포 신항까지가 87km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내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두고도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8시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경선 마지막 항해입니다. 대선 경선 마지막 항해. 정말 이번 주에 후보가 다 드러나요? 네. 우선 민주당만 보면 이 4개 권역 가운데 첫 결전지인 호남의 투표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오늘 대의원 순회 경선 또 사전에 실시된 현장 투표 또 ALS 투표가 합산된 수치로 나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느냐 아니면 이변이 발생하느냐 오늘 민주당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을 만약 득표하면 사실상 대세론 굳히기죠. 안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가야 되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을 보면 이 안철수 후보가 호남 제주에서 이 몰표를 얻으면서 1위로 순항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금요일에 후보를 확정하고요. 바른정당 후보는 가장 빨리 내일 결정이 됩니다. 이 경선 관련된 소식은 1부에서도 다루고 2부 뉴스닥에서도 좀 더 분석을 해보죠. 다음 포인트는요. 박근혜 구속영장 마지막 고민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수사 기록이요. 오늘 김 총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수사 기록 또 법리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검토에 들어가겠죠.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김 총장 스스로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고를 해왔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 결심이 아마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금명간은 이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주에 법원 통해서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나고요. 그렇죠. 또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 국정농단 수사도 이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하나 더 보죠. 김정남 암살 사건을 놓고 말레이 정부와 북한이 비공개 회담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를 오늘 말레이 정부가 성명 형태로 공개할 것 같습니다. 말레이 정부가요? 그렇습니다. 김정남 시신은 화장이 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고 또 북한 대사관에 피신한 북한 용의자들 3명 이들에 대한 말레이 경찰의 조사도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눈여겨봐야겠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어요. 지난 목요일에는 저희가 호남 경선 앞둔 민주당 표정을 쭉 살폈는데 오늘은 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순회 경선의 첫 번째 지역이죠. 또 국민의당 최대 격전지이기도 한 광주, 전남, 제주 이쪽에서 당초 당이 예상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 6만 2천여 명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북에서도요 3만 명이 넘게 참여를 하면서 지금 당 분위기가 한껏 고무가 되어 있다는데 과연 이 분위기가 본선 결과까지 흔들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겠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 흥행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우선 호남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이라 하면 그러면 뭐 어게인 20대 총선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작년 4.11 총선 이후 호남의